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인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준비해놨는데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그리고 오늘의 요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봄나물 요즘 나와 있더라고요. 네. 5가지 봄나물로 만든 맛있는 비빔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박소연입니다.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이나 높습니다. 또 오늘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텐데요.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낮에는 날이 제법 포근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추위가 풀리자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서쪽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국외먼지가 유입되면서 갈수록 대기 상황이 악화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경북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밤에 일시적으로 먼지 수치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주에는 비가 살짝 내리겠고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갈수록 심해질 텐데요. 수도권과 영동,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5도, 대전은 영하 2.7도, 대구는 4.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8도, 광주는 11도, 부산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특히 영동 지역은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눈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요즘에 챗 GPT 열풍. 네. 뭐 어디서나 들려오는 얘기인데요. 이제는 일상생활 업무 현장에도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사용 가능한 서비스니까요. 물론 이게 아직은 베타 서비스긴 하지만 적어도 정보 비서 역할은 톡톡하게 한다. 써본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자, 민간 기업에서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지난 6년간 임상 환자 한 3,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일일이 엑셀에 입력하려면 이게 생각만 해도 수작업으로 깝깝한데요. 그럼요. 한 반나절 이상 걸리거든요. 대여섯 시간. 그런데 이것을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연산식과 코드를 알려줘서 1분 만에 처리 완료했다. 아주 톡톡히 재미를 봤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특히 해외 담당 업무를 하는데 영어에 자신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한글로 된 자료들을 챗 GPT야 이거 영문으로 요약해줘. 쫙 나오는 거예요. 네. 물론 한번 감수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에서 아주 이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더라는 걸 실제로 직장인들이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이게 단순 노동인데요. 단순 지식 노동.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도는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좀 이게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에서도 이 챗 GPT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뭐 민간 공공 큰 경계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경찰 업무를 생각해 보시면요. 국내 업무가 아니라 요즘에 해외 공제 업무가 늘고 있어요. 인터폴에 뭐 적색 수배됐다. 이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했다. 그럼 현지 경찰과 공조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야 되겠죠. 그럼 영문으로 공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 곤혹스러워하는 경찰관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챗 GPT한테 부탁을 하니까 깔끔하게 범죄인 수사, 인도, 사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영문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경찰뿐이겠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거의 모든 부처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챗 GPT를 좀 업무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보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창의 행정 이렇게 주창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민원의 대표 주자 120 다산 콜센터에 챗 GPT를 도입하면 어떠냐 하는 검토를 하겠다. 이거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 현장에도 챗 GPT가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작년에 네. 코로나 때. 온 동네에서 메타버스 하겠다 이랬는데 챗 GPT 나오니까 또 전부 챗 GPT 하겠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게 유행처럼 번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미래에 또 지금 일상에 다가와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건지 그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AI와 함께하는 미래가 아니고 AI에게 지배되는 미래가 될까봐 그 부분은 조금 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순신 저작권 소송.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위인인데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화폐에 이순신 장군의 초상이 쓰이고 있죠. 이게 표준 영정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00원짜리 화폐 주화에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을 그린 화백이 있겠죠. 네. 고 장우성 화백인데 그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 안 하지 않느냐. 이거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 지급해 주세요 하고 2021년 10월에 서울 이 지방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한 게 좀 뒤늦게 확인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아마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기억이 생생한데 500원짜리 지폐도 있었어요. 예. 이 1973년부터 1993년까지 20년 쓰였는데 500원권 지폐에도 요 같은 네. 표준 영정이 쓰였고 그리고 1983년 이후부터는 지금 100원짜리 주화에 딱 이순신 장군이 들어있고 이 저작권료를 아마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지 않겠나 그러게요. 싶은데 네. 한국은행은 무슨 말씀? 우리가 공짜로 쓴 게 아니에요. 이 계약을 하던 당시에 이미 그 당시에 적정 금액인 150만 원을 저작권료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후손이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법적 논쟁이 있겠죠. 그래서 뭐 추가 비용이 발생할지 후손이 패소할지 이건 뭐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한국은의 입장은 당시에 지급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정부에선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요. 100원 주화에 이순신 장군 도안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그림을 표준 영정을 그린 아까 말씀드린 장화백 네. 친일 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2009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친일 사전을 냈죠. 친일 인명 사전. 근데 여기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당시 일제강점기 때 관제로 총독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뭐 미술전 또는 이제 행사 이런 데 그림을 많이 출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친일 행적이다라고 해서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표준영정에서 지정 해제를 해 주십시오 하고 문체부에 요구를 했는데 문체부가 지난 10년간 이게 2번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친일 행적은 표준영정 해제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진행되지 않았어요. 3번째 요구가 들어왔고 지금 3번째 또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게 소송까지 걸려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돈에 들어가 있는 그 영정 말고 우리가 곳곳에서 보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 그게 표준 영정을 그렇죠. 바탕으로 제작된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동상도 그렇고 네. 수상화도 그렇고 가끔 학교에도 있고 예. 공공기관에도 걸려 있고 그래서 표준 영정에서 지정 해제가 되면요 네. 바뀌게 되겠죠. 그러네. 그럼 이제 또 어떤 이제 초상화로 바뀔지도 큰 관심입니다. 그럼 장군의 모습이 바뀌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야, 이거 생활 이슈인데요. 복도 잡동사니 논쟁. 아파트 사시는 분 거의 겪으실 거예요. 네, 알죠.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언니 집에 놀러 갔는데요. 이 앞집에 신혼부부가 무례하다. 그러니까 이 공용 복도에 자기 집 앞에 막 물건들을, 개인 물건들을 내놓는다. 가서 봤더니 뭐 이게 재활용품이 내놓아져 있더라. 그래서 언니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 얘기해서 집안에 들여놓으라고 해요. 저렇게 큰 게 복도에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언니는 야, 우리가 출장도 많이 가고 그리고 이웃하고 좀 큰 소리 내기 싫어. 그래서 난 얘기 안 하려. 이제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동생이 온라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언니네 집에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이게 뭐 유모차는 기본이고 점점 물건이 늘어난다. 예. 잡동사니들이 많이 쌓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쓰레기 수거 통도 내놓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진을 올렸어요. 뭐 보니까 우산꽂이도 있고
분리수거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온라인에다가 누리꾼들의 어떤 그 답변을 구한 건데 결론은 어떨까요? 네, 결론이 좀 궁금하네요.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누리꾼들 반응 어때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뭐 다양합니다. 반반인데 자, 하나는 이거 사진 찍어서 소방에다가 연락해라. 그래요. 저 소방법에 걸려요. 소방법 위반이기 그래요? 때문에 오. 과태료 맞는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는 관리실에 연락해야죠. 민원으로 넣으면 저거 싹 정리돼서 네. 저는 잘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저거 해소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싸우는 거는 좀 지양하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관리실이나 뭐 소방이나. 예.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좀 이 보기에는 그래도 정말 통행에 지장이 없고 뭐 음식물 쓰레기를 내놔서 뭐 벌레가 꼬인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또 좀 서로 양해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요. 소방법상 이게 이 아파트의 계단과 복도는 대피로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적치하면 과태료 대상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2명 이상이 지나갈 만하다. 그러면은 과태료 안 나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치울 수 있는 물건. 음. 요거는 뭐 잠깐 놔뒀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대상이 안 되는데 자,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뭐 아파트 계단에 어떤 층은 그냥 자전거부터 물건이 쌓여 있어서 자전거는 흔히 보죠. 사실은 생각나면 화재가 나면 못 지나가겠구나. 이런 건 정말 위험한 거고요. 네. 그리고 저런 물건은 금방 들여놓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건 괜찮지만 아예 살림살이가 복도에 마당처럼 나와 있다.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겠죠. 저건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거든요. 아, 이 정도면 너무하다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좀 삼가해 주셔야죠. 그거 같이 사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이었고요. 시사평론가 최영일 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 어떤 느낌이십니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영상은요. 특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웃까지 가족으로 여기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이웃을 돌보는 그들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떠난 곳 바로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일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영업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휴일입니다. 휴일인데 왜 가세요? 아, 내일 어디 좀 시설에 고기 좀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매월 수익의 일정 금액을 기부뿐만 아니라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고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박종선 씨. 이건 파는 고기 아니에요? 파는 고기는 맞죠. 근데 내일 시설에 매주 월요일, 수요일 날 가지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이지만은 내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봉사는 뭐 몇 년째예요? 요거 한 지는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만큼 넉넉하게 준비하는데요. 손질하면서 너무 많이 썰어내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조금 많이 썰 수도 있죠. 엄청 많네요. 예, 1kg 정도 될 겁니다. 나눔이란 이런 거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이웃에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어제 손님은 괜찮으셨어요?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가 해제되고 하니까 요새 그 단체도 좀 많이 들어오고. 아, 저희 아버지는 한 15년 정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보육원이나 이런 데 계속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되셨고. 꾸준한 나눔과 함께 기부문화 발전에도 노력 중인 박종선 씨. 조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더 중요한 건 저희 우리 아들이 제대할 때 그 월급 전액을 공동 모금을 통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고 뿌듯하죠.
내리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박종선, 박태준 부자. 최근엔 손자까지 첫 생일을 기념해 기부에 동참했다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셨는데 저도 조금 그 소액이라도 그냥 조금 이렇게 남에게 도움을 한번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보육원 측을 좀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조금 주기적으로 하려고 지금 좀 생각 중이어가지고 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봐. 아, 네네. 그거 굉장히 성취감이 있거든. 아, 네. 그 돈으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음식을 해서 대접하는 게 더 행복해.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웃에 전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나마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다른 나눔 실천을 하고 있다는 가족을 찾았습니다. 손님들로 가득한 이곳, 그냥 맛집이 아니라 나눔 맛집이라고 하는데 그 특별한 사연의 주인공 어떤 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특별한 기부하시는 사장님들 찾아왔거든요. 네, 저 사장님 그쪽에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그 주인공 양정기 사장님. 특별한 좀 기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특별한 기분 뭐가 기분이에요? 진짜 음식이 맛있더라도 손님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나마 기부를 하는 거지. 특별한 기부가 뭐 있어요? 무일푼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결코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만큼 어려웠던 시절이었기에 주변을 살피게 됐다는 양정기 사장. 아무도 없이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진짜 완전 맨손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밥 먹고 살만하고 진짜 이 장사가 잘 된 손님들이 전부 도와줬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자식도 없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짜 도움을 받은 것도 나도 베풀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난 조금씩 이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의 옆에는 늘 아내 김순덕 씨가 함께했는데 아유, 맞네. 우리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아유, 이것도 그것도 내가 식당 하면서 너무 그냥 그거 뱃속에 든 아기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일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우선이 된 거지, 2번씩이나.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었던 시절. 그래서 더더욱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칠 수 없었는데요. 근데 기부를 사장님 하시면 소나기 가셨다고 그러는데? 같이 해야죠. 아, 같이 하시는 아, 그 돈이 지금. 부부란 이렇게 나누는 마음도 닮아가나 봅니다. 이게 보니까는 몰라서 남을 못 도와주는 사람이 많더라고.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거를. 그냥 좀 어렵게 이제 좀 우리도 생각은 했지. 그래서 이제 한번 남을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꾸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 보면 여기다도 해주고 싶고 저기다도 해주고 싶고. 이웃도 가족처럼 여기며 베풀고 있는 양정기, 김순덕 부부. 그렇죠. 아니, 나 혼자만 또 잘 살면 뭐 할게요. 서로가 진짜 어느 사람들 나눠주고 진짜 뭐 해가지고 오면은 서로들이 행복하게 진짜 조금이라도 나눠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뭐면 얼마나 좋아요. 나라도 진짜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사회가 되고 그것이 진짜 줄 것 같아요. 몰라. 저 생각이에요.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함께이고 함께이기에 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의 존재일 건데요. 여기에 내 이웃 또한 가족으로 함께하는 마음. 우리 사회가 성장할 길이겠죠.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역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자,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자, 오늘은 언제로 먼저 돌아가 볼까요? 언제로 갑니까? 1898년 2월 22일로 갔습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898년 2월 22일은 조선 국왕 고종의 아버지이자 조선 말기의 풍운하 흥선대원군이 사망한 날입니다. 자, 여러분은 흥선대원군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 명성황후와 숙명의 정치적 라이벌이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외웠던 게 세국정책. 네, 가장 많이 떠올라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죠. 그래서 수교를 늦게 하고 이래서 우리가 조금 늦어진 거 아닌가 발전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맞아요. 이 쇄국 정책을 무리하게 감행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늦춘 아주 보수적이고 답답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원군의 개혁 정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흥선대원군의 젊은 시절 이야기고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는 노후 이후 그러니까 말로가 어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대원군 하면은 흥선대원군 떠올리는데 대원군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관직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되면 대원군이 되는데 보통은 왕의 아버지는 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왕위가 계승되었을 때 대원군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선의 대원군이 흥선대원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네. 대원군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원군이 모두 4명이 있었습니다. 선조의 아버지, 인조의 아버지, 철종의 아버지, 그리고 고종의 아버지까지 4명이 있는데 이 흥선대원군 말고 나머지 3명은 전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후 대원군인데 네. 흥선대원군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대원군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원군 하면 그냥 흥선대원군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은 왕도 아닌데 어떻게 그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조선 후기 정도로 가면은 왕실에 아들이 굉장히 귀해져요. 광인, 효현, 숙경영 이 왕들한테 아들이 귀했고 정순, 헌철 이렇게 가면 거의 후사가 없어집니다. 철종이 강화도에서 와서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강화도령. 철종 다음에도 왕이 될 사람이 없어서 왕실에 비상이 걸립니다. 자, 철종 사후에 후계자를 찾아요.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고종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때가 12살이에요. 왕실에서 촌수를 따져보면요. 굉장히 멀어요. 한번 볼까요? 고종의 할아버지 남연군이 인조의 셋째 아들 인평대군의 6대손. 자, 결과를 알려드리면 철종과 고종은 무려 17촌 사이가 돼요. 그래요? 네, 이 정도면 17촌. 남 아닙니까? 남? 이 정도. 거의 남인데 그 정도가 가까운 촌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없었나 하는 걸 그러네요. 알 수가 있죠. 네. 촌수 따지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파고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자신의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런 욕심을 분명 가지고 있었을 텐데. 당연합니다. 네. 이 정도 촌수가 되는 사람은 고종 말고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당장 고종의 친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자기의 둘째 아들 고종을 딱 지목해서 민 거예요. 그때 고종의 나이가 왕이 됐을 때 12살이거든요.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누군가가 정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대부분 이때는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 이 경우는 왕의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가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60년 동안 계속된 안동김 씨의 그 세도 정치 이거를 확 쓸어냈다 이런 것도 있고 부패한 서원을 철폐했다 양반에게도 세금을 거두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경복궁 이것도 대원군이 새로 지어놓은 겁니다. 아니 정치를 잘했었네요. 네, 잘한 정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바깥에서 서양 세력이 막 몰려오고 있었잖아요. 영국, 프랑스, 미국 배들이 막 우리 해안에 출몰을 합니다. 이상한 모양의 선박, 이양선이라고 하는 게 이때 나오게 되는데 이 외국이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잖아요. 이걸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쇄국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국하고 프랑스가 강화도를 공격해 왔는데 뭐 단호하게 싸워서 물리치고 또 천주교를 탄압을 했잖아요. 6년 동안 8,000명의 천주교 신자가 죽음을 당합니다. 야, 이 8,000명 학살이라 그러면 정말 서양 문물에 싫어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버지가 막 권력을 휘두르면 이 고종이 혹시 불만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생기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왕위에 있은 지 한 10년 정도 돼서 나도 이제 20살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왕 노릇을 못해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장성하면서 나도 이제 친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또 힘을 보탠 게 바로
중전 명성황후였어요. 그렇죠. 이 국왕 부부가 흥선대원군을 쫓을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아주 간단했어요. 운현궁에서 그때 대원군이 살았거든요. 운현궁에서 창덕궁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전용 문이 있었습니다. 대원군만 다니는 문. 이 문을 막아버려요. 자, 그걸 보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아, 나를 그만 나오라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모든 권력을 내놓고 운현궁도 비우고 경기도 광주로 내려갑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감을 좀 느꼈을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있을 흥선대원군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원군이 아니죠.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궁궐에 난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명성황후가 변장을 하고 탈출을 해서 충청도 장호원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때 대원군이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궁궐로 들어와요.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놓고 생사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이 왕비의 장례까지 치러버려요. 아이고야. 이 며느리가 얼마나 미웠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이모군란의 책임을 대원군에게 씌워서 청나라로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3년 동안이나 잡혀 있게 돼요. 반대로 명성황후는 청나라의 도움으로 다시 궁궐로 돌아와서 자리에 이제 다시 오르게 되는데 장례까지 치른 사람이 다시 살아온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원군은 3년 동안 중국에 억류되어 있다가 1885년에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이 이후로도 고종, 명성황후와 싸울 일은 다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위안스카이의 손을 잡고 고종을 폐위하고 자기의 장손 이준용이라는 사람을 조선 국왕에 올리려고도 했고요. 갑오농민 전쟁이 일어나니까 농민군들하고 내통을 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는데.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 시해되고 이럴 때 과연 고종은 어디 있어? 아니 고종이 아니고 이 흥성대원군은 어디 있었느냐? 네, 그때 경복궁에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그 공덕동에 있는 아소정이라고 하는 데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 있다가 을미사변이 일어난 날 아침에 경복궁으로 와요. 이것 때문에 을미사변을 일본 사람들과 공모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도 받게 되는데 이건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을미사변 당시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대원군이 이용당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이 고종이 아버지한테 정이 떨어질 때로 분명히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 고종과 아버지와의 길고 긴 싸움은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네, 평생 흥선대원군이 죽을 때까지 화해를 하질 못해요. 정치적으로는 을미사변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아관파천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가는 이 일이 쓴 다음에 친일파들이 몰락하게 되는데 이때 대원군도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운현궁에서 3년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말로는 참 쓸쓸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면 그렇게 싸웠던 두 사람, 대원군도 명성황후도 그리고 고종도 다 실패한 거죠. 마치 저기에서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는데 배 안에서 누가 이 배 선장이 되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참 이걸 보면서 우리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 그래요, 맞아요. 네,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잡아본 적이 없어서. 자,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1829년 2월 26일로 갔습니다. 세 분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입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글쎄요. 저는 뭐 청바지를 주로 평소에는 평소에는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구나 한 벌 이상은 다 가지고 있고 그렇죠. 매년 전 세계에서 18억 장이 팔려나간다는 이 옷. 와. 오늘 제가 입고 있는 그러네. 이 옷. 바로 청바지입니다. 1829년 2월 26일은 최초로 청바지를 만든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태어난 날입니다. 정말 이 청바지만큼 이쁘면서 편하고 코디하기 쉬운 그런 옷이 없는데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분께 저도 청바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좀 드는데요. 이 이분은 어떻게 하다 청바지를 발명하게 된 걸까요? 네, 리바이 스트라우스 독일계 미국 이민자예요. 이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나옵니다. 사금. 금이 모래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골드러시 열풍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어요. 리바이 스트라우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금을 캐러 수십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죠? 잘꽃. 네. 천막천이 필요해요. 천막이 막 들어서고 또 마차를 타고 이동하니까 마차를 씌울 수 있는 또 천이 필요하죠. 이런 여러 면에서 천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걸 보고 이 리바이가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드 컴퍼니라는 가게를 차려서 각종 직물, 텐트 이런 걸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커다란 기회가 와요. 어떤 군납 알선 업체에서 대형 천막 10만 개를 주문을 해요. 아이고야. 이제 기업이 되는 10만 그렇죠. 개면.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건데 그러네. 이거 다 만들어내기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대박이야 해가지고 이제 빚을 내서 공장 세우고 직원 늘리고 작업을 합니다. 밤낮으로 생산해서 3개월 만에 10만 개를 만들어서 납품을 그랬는데 그 주문한 사람이 갑자기 퇴짜를 놓은 거예요. 네, 이 엄청난 천, 엄청난 빚 이것만 남겨놓은 거죠. 빚독촉에 힘들어하던 리바이가 자, 그걸 쳐다보다가 생각을 불현듯한 게 있습니다.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일하는 저 광부들을 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천을 재단을 해서 광부들의 작업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대박이에요.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이 노동자들에게 이 바지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렇게 해서 생산된 청바지가 이후 패션계를 지배하는 핫 아이템이 된 거죠. 야, 이게 천막천이었군요. 근데 납품을 거부당하자 그냥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뭔가를 또 찾았네. 이 사업가 정신이 있었던 거고 이게 또 푸른색이잖아요. 네. 이 청바지는 요 지금 조 색깔인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무데나 또 다 코디하기가 좋아요. 잘 어울려요. 네, 근데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천막천 이거는 원래 파란색이 아니었겠죠. 누런 황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바지 만들면 황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청색으로 됐느냐면 뱀 때문에 그래요. 뱀이요? 광산에 뱀이 많았는데 이 뱀들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온도로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청색이 덜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청색 옷을 입으면 뱀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그래요? 자, 이것 때문에 염색을 해서 청바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청색은요, 하늘하고 같은 색이잖아요. 옛날부터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청색을 고귀한 색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즘 우리는 물감색 생각 안 하죠. 색깔마다 값이 달랐어요. 그런데 금색 다음으로 비싼 색이 청색이었어요. 그래요? 네. 울트라마린이라는 색, 그다음에 코발트 블루라는 색, 이게 굉장히 비싼 색이어서 그림을 그릴 때 청색을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그 중세 그림을 보면은 청색 옷을 입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바로 마리아. 성모 마리아. 마리아의 색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색, 이렇게 막 높은 고귀한 이런 색이 리바이에 의해서 가장 대중적인 색으로 변신을 한 거죠. 이 청바지가 청색이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있었네요. 근데 그 청바지는 원래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퍼진 게 헐리우드에서 그 제임스 딘하고 말론 브란도가 입으면서부터였죠. 맞아요. 역시 헐리우드는 세계 유행을 주도하죠.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에서 제임스 딘이 그 붉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청바지의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말론 브란도가 또 청바지를 입고 영화에 나와요.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라는 영화인데 이러면서 청바지의 위상이 정말 달라집니다. 이제는 노동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남성미 넘치는 일상복, 이런 위상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 이후로 청바지 하면 젊음, 자유로움, 이런 공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청바지는 확실히 젊음의 상징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오늘 이 교수님도 그거 청바지 입고 나오시니까 한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언제 이 청바지가 들어왔느냐, 이게 또 궁금해져요. 네, 미국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해방 후에 미군들에 의해서 소개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은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뭐죠? 청바지와 통기타. 네, 이 두 개, 젊음의 문화. 기성 문화에 저항하는 젊음을 상징하는 색이 청색, 청바지가 된 거예요. 자, 그때는 젊은이들의 문화였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입는 옷. 저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거 입으니까 10년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필요한 그런 고마운 옷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청바지의 고마움을 리바이한테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리바이의 그 정신, 요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머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1964년 2월 25일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날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최초로 세계 챔피언이 된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무하마드 알리 21년 동안 그 선수로 생활하면서 정말 60년대, 70년대 권투의 황금 시기를 연 사람이죠. 네. 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네. 네. 이게 저도 학창 시절에 무하마드 알리 세대는 아닌데 복싱을 몰라도 무하마드 알리는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는데 이 무하마드 알리는 어떻게 복싱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인종차별 때문에요. 흑인이잖아요. 자, 흑인으로서 백인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곳은 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린 시절부터 권투에 입문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나도 세계 챔피언이 돼야지 하는 큰 뜻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로키 마르시아노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또 복서가 로키. 있거든요. 예. 네, 그 중계를 보면서 세계 챔피언의 꿈을 갖게 된 겁니다. 미쳐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챔피언을 향해서 집념을 가지고 도전을 시작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살이던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요. 자, 이때까지 아마추어 복서로서의 전적은 무려 180승이었습니다. 자, 이때 받은 이 금메달을 늘 걸고 다녔다는 거예요. 식당 갈 때도 이걸 걸고 갔는데 식당에서 입장 불가. 흑인은 안 돼. 이런 거예요. 내가 금메달까지 땄는데 입장이 안 된다니 해가지고 각성을 해요. 이 메달을 강물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고를 하기에 내가 로마에서 가졌던 미국을 대표한다는 환상은 그때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금메달까지 땄는데도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상심이 컸을 텐데 그래도 권투를 포기하진 않았던 거죠. 네. 권투만이 희망이었던 거예요. 19살에 프로 선수로 전향을 해서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세계 챔피언에 도전을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1964년에 소니 리스턴이라고 하는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때 특유의 독설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중의 흥미를 끌어올립니다. 그 말이 바로 뭐냐면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것이다. 이 말을 이때 한 거예요. 말도 잘했구만. 네, 결국 7회 TKO로 승리하고 세계 챔피언에 오릅니다. 정말 이래서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권투도 정말 잘해. 자, 이런 것을 입증을 한 거죠. 이때까지 알리의 이름은 캐시어스 클레이였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슬람교에 들어가면서 무하마드 알리로 개명을 한 거죠. 네, 이게 무하마드 알리가 어린 시절에 이제 흑인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꿈이었던 챔피언까지 됐으니까 저렇게 포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동안 아마 알리의 대적이 없었죠. 네, 9차 방어까지는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투를 그만두는 일이 생겨요. 이건 권투하고 관계없는 베트남전 때문이었습니다. 징집 명령이 나왔는데 거부해요. 내가 왜 거길 가야 되지? 그 말도 참 재밌습니다. 베트콩은 흑인을 무시하지 않는데 내가 왜 베트남 사람들을 죽여야 하냐. 정말 말도 잘한 복서예요. 이래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아주 혹독했어요. 챔피언 벨트 박탈, 물론이고 선수 자격도 박탈, 그리고 5년의 실형 선고까지. 그랬어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챔피언이 갑자기 운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링 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나요? 네, 정말 인생의 절정기에 이 공백기를 갖게 된 건데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알리의 인기도 따라서 올라가게 돼요. 재판에서도 결국 승소해가지고 다시 그 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1970년대에 링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헤비급 권투 역사상 3명의 위대한 선수가 있었어요.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 그리고 조지 포먼. 3사람이 있었어요. 대단했죠. 네, 대단했습니다. 먼저 알리는 복귀한 다음에 조 프레이저와 경기를 했는데 뜻밖의 알리가 패배했어요. 이 패배가 알리가 프로복서가 된 이후 처음으로 당하는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리턴 매치에서 승리를 했고 우리 3세판 하자 해가지고 한 번 더 했는데 여기에서 알리가 또 이겨요. 그래서 2대1로 알리의 승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사이에 포먼과 또 경기를 한 번 했는데 이 경기 정말 복싱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기입니다. 알리가 7회까지 계속 맞기만 해요. 로프에 기대서 맞기만 해서 나비 벌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나무늘보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루에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막 때려서 TKO를 거두어요. 7회까지 포먼이 때리다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알리의 저 작전을 아주 칭찬하는 그 칭찬이 아주 자자한 아주 전설적인
경기입니다. 예. 아, 저때 정말 대단했어요. 저 기억이 납니다. 네, 저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다가 77년까지 타이틀을 지켰고 81년에 최종적으로 은퇴해서 평생의 커리어는 56승 5패입니다. 그런데 네. 은퇴한 다음에 파킨슨병을 앓았어요. 맞아요. 아마 저 후유증인 것 같아요. 권투 후유증. 그래서 2016년에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링에서는 정말 최고의 선수였고 밖에서는 차별에 저항했던 위대한 복서 무하마드 알리. 자, 언제나 영원한 챔피언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네, 전설의 복서를 만나봤습니다.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1983년 2월 25일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얼마 오래되지 않은 날이죠. 전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 북한의 이융평 공군대위가 전투기를 몰고 남한으로 귀순한 날이에요. 네, 저도 기억나는. 네. 이 상황은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막 사이렌 울리고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북에서 어떻게 정말 영화 같은 일 아닙니까? 전투기를 타고 남한으로. 정말 영화 같은 일이죠. 2월 25일 오전 10시 58분에 수도권에 갑자기 대공 경보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랬어요.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지금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당시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이융평 대위가 귀순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북한의 선제 공격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전쟁의 악몽, 이게 막 떠오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져서 안도의 숨을 쉬었죠. 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양옆으로 흔들면 이게 귀순 의사를 밝히는 거거든요. 이걸 밝혀서 우리 공군기가 이제 출동을 해서 에스코트해서 수원 비행장에 내리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융평 씨 인터뷰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북에서는 당장 남에서 쳐들어온다고 이런 사상으로 다 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1950년 6.25 전쟁도 남에서 먼저 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와, 저는 진짜 이게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게 놀라운 게 전투기를 몰고 넘어온다. 이거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1983년은 이상한 해예요. 이거보다 몇 달 뒤에 8월 7일 날 미그기가 또 한 대가 넘어온 게 있어요. 그거는 중국 미그기가 온 겁니다. 네. 이때는 공습 경보가 내려져가지고 공습하고 있다고 막 경고를 했어요. 그 인천 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야구 경기 보다가 난리가 나고 했다는 이 기억이 이 사건과 덧붙어져가지고 우리한테 더 크게 기억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당시 이융평 대위 탈북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는데 당시 북한은 서로 감시를 하게 했어요. 비행훈련을 할 때 2대가 하거나 4대가 하거나 이랬는데 이때는 2대가 같이 떴다는 거예요. 근데 이융평 대위의 비행기가 후발 뒤에 있는 비행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비행기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이제 남한 쪽으로 기술을 돌리는데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초저고도 비행, 지상에서 50m 이 높이에서 비행을 했어요. 50m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계기판만 보고 비행을 한 겁니다. 이게 불안해서 남한의 주파수 하나를 잡았는데 KBS 라디오 주파수가 잡혔다고 해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이융평 대위가 2대 중에서 앞에 있었다면은 뒤에 전투기한테 아마 격추를 당할 수 있었겠네요. 그랬겠죠. 그죠? 그럼요. 당연히 그랬을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딱 올 때 말이죠. 북한 이 군인이 기술 의사도 밝히고 그리고 전투기까지 몰고 왔단 말이죠. 네. 환영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죠. 전투기까지 여기에 중요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보로금이라고 하는 걸 지급합니다. 정보, 장비 이런 걸 갖고 오면 보로금을 지급하는데 그때 이융평 대위에게 지급한 보로금이 15억 6천만 원. 그때 돈이에요. 83년에, 1983년에. 그때 강남 은만 아파트 한 채 값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하죠. 이야, 상당한 돈이네. 복권 1등 당첨되면 1억 5천만 원 줬거든요. 그러니까 복권을 1등 10번 당첨된 그 보로금. 이야, 대단하다. 항공모함 들고 오면 난리 나겠네요. 항공모함 들고 올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행기를 이용한 작전 전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보상금까지 이제 넉넉하게 받았으니까 그 후로는 좀 편안하게 그렇겠네. 산 거예요? 네. 일단 시작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공군 대위예요. 대한민국 공군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령까지 진급을 하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가족도 꾸리고 다 정착을 하는 것 같았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북한의 보복의 어떤 우려, 또 한 가지는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의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좀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고 그래서 간경화 판정을 받고 5년 투병 끝에 48살의 나이로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저 국립대전연충원 장교묘역에 안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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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이보은의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많이 쌀쌀한데 네. 한낮에는 조금 약간 봄 기운이 오는 것 같지 맞아요, 않으세요? 맞아요. 이렇게 봄 기운이 올 때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봄나물들이 많죠. 그 바로 봄나물들이 바로 입춘채입니다. 입춘채.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제가 봄나물 아주 특집을 만들어 봤는데요. 봄나물로 만든 비빔밥입니다. 냉이와 달래, 부추, 쪽파, 미나리가 바로 이게 입춘채거든요. 5가지를 이용을 해서 오늘 아주 맛있는 비빔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봄에는 말이죠. 역시 향긋한 이 봄나물 비빔밥을 먹어줘야 그렇죠. 입맛이 돌면서 그렇죠. 이제 봄이 왔구나 이렇게 들거든요. 보약이죠. 네, 맞아요. 봄의 보약. 보약이죠. 근데 오늘 생방송이잖아요. 네. 시간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5가지는 다 못 만들어 드리고요. 미나리하고 부추는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에 가시면 레시피로 아주 자세하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 거기 가서 보시고 일단 냉이, 달래, 그다음에 요거 쪽파까지만 오늘 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냉이 먼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냉이는요. 여기 지금 냉이가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다 올라왔죠. 대부분 요게 노지냉이는 요 안쪽에 요 잎과 뿌리 사이에 깍지라고 검정색이 있습니다. 요거를 칼로 이렇게 잘 다듬은 다음에 이 뿌리 부분을 물에 흔들어 씻어가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야 이렇게 냉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향도 좋잖아요. 네. 그리고 요 냉이 그 가장자리에 있는 약간 누런 잎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벼슬 많이 보면 떴다 그러는데요. 이 누런 잎은 조금 떼어내 주시는 게 약간 쓴맛도 없고 아주 맛있게 손질을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요 준비된 것을 이제 좀 데쳐야 되는데 아직 물이 좀 덜 끄니까 네. 오늘 데쳐야 될 거를 한꺼번에 제가 좀 다 데쳐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요건 또 저거예요. 쪽파. 우리가 지금 봄철에 약간 요쯤에 나오는 쪽파가 굉장히 뭐랄까요? 약간 매콤한 맛도 있으면서도 아린 맛도 있으면서 단맛이 많거든요. 이 쪽파 같은 경우에는 이 흰 부분과 초록색 부분을 좀 나눠서 데쳐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흰 부분은 약간 두껍잖아요. 근데 이 여린 잎 부분은 조금 얇잖아요. 그러니까는 데칠 때 시간을 조금 두시는 게 좋아요. 아, 데쳐지는 속도가 다른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먼저 넣고 그다음에 1분을 있다가 1분 30초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딱 요거 30초만 데쳐주시면 돼요. 우리가 도합 1분 30초를 데쳐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게 뭐 있냐면 아까 달래 있었잖아요. 네. 달래는
요거 달래 할 때 어머님들이 대부분 우리 예인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달래가 다듬기가 조금 힘들어요 하시겠죠. 네. 근데 이 달래는요 가장 특징이 있어요. 이 달래가 지금 봄철을 가장 많이 나타내주는 나물인데 이 달래 이렇게 알뿌리 부분이 있잖아요. 이 알뿌리 부분을 칼로 이렇게 작은 약간 두드린 다음에 네. 그러면 이 알뿌리가 물에 헹궈지면 안쪽에 있는 성분들이 바깥으로 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아린 맛이 조금 없어져요. 그 누르는 게 아린맛 없애기 그렇죠. 위해서구나. 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좀 눌러줘요. 이래야 요 달래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먹었을 때 네. 아린 맛은 없지만 봄 맛은 많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네. 요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나물 반찬을 할 거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딱 집었을 때 너무 길게 내려오거나 또 너무 짧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4cm, 5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얼마 전에 그 달래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저희 친정에 바로 전화했죠. 네.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엄마 찬스 쓰셨구나. 네. 뭐 그거라도 하셔야죠. 오늘 배워서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그래요? 네. 이거는 굉장히 쉬워서 예인 씨가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달래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랬으면 물이 지금 팔팔팔 끓고 있거든요. 물이 이제 팔팔팔 끓고 있으니까 이걸 좀 데쳐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달래는 지금 안 데치지만 쪽파는 데치잖아요. 쪽파는 데치는데 요게 데칠 때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냉이 같은 경우에는 뿌리 부분을 먼저 넣는데 뿌리 부분 넣을 때 넣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초록초록하잖아요. 네. 더 초록초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금을 약간 넣고 그 어떤 채소든 그 초록초록한 건 항상 소금을 넣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데쳐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데쳐주세요. 데치는 시간은요, 잎은 넣었다 바로 빼도 되지만 이 위쪽에 뿌리 부분이 살짝 네. 익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화기가 굉장히 센 불이다 그러면 한 1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쳐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 뿌리가 참 늦게 익는가 봐요.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 부분은 아직 조금 덜 익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익혀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뿌리 부분이 좀 덜 익으면 우리가 씹었을 때 무슨 이게 심지 같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팔팔팔 끓으면 바로 건져주세요. 네. 아무래도 나물이어서 그쵸. 이렇게 너무 푹 삶을 수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잠깐 1분 내외로 하는 맞습니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요거를 건질게요. 색이 확실히 네. 확실히 다르죠? 확 살아나면서. 그렇죠? 초록초록하잖아요. 이렇게. 진짜 봄의 향이네요. 봄의 향. 향 자체가 그냥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봄나물은 그죠? 봄나물이 왜 보약인지 아세요? 이게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가 사실 겨울에 비타민 물론 이제는 뭐 하우스 것도 많이 있어서 충분하게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지에서 올라오는 봄 기운을 먹기에는 지금이 딱 제철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냉이는 건져서 찬물에 찬물에 다시 한번 헹궈주세요. 그걸 찬물에 헹구네요. 그럼요. 뜨거운 물에 헹구면 이 초록이 없어지죠. 네. 찬물에 이렇게 헹궈주시고요. 숨도 더 죽을 것 같아요. 그쵸? 뜨거운 물에 들어.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제가 쪽파를 할 건데 네. 쪽파에는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소금하고요. 여기 지금 맛술이에요. 맛술을 넣는 이유는 쪽파가 약간 맵다고 했잖아요. 네. 약간 아린 맛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먼저 넣고 이렇게 먼저 넣고 1분을 먼저 넣어주세요. 맛술이 비린맛만 잡는 게 아니라 아린맛도. 네. 어. 약간 알코올 기운도 있고 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살짝 데쳐주시면 되는데 이 데쳐줄 때는 우리가 알코올인데 데치는데 괜찮아요? 나중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쳐주시고요. 우리는 1분 정도 데치고. 네. 네.
조금만 그냥 초고추장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그렇지. 요거요. 네,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예인 씨가 먹을 줄 아시는 거. 아, 저거 보니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조금 나른하게 데쳐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냐면 요거는 넣으면 바로 데쳐져요. 아, 뭐 30초 정도라고 아까 30초. 하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끓을 때 바로 넣어주세요. 네. 바로 데쳐지죠. 네.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반찬 없을 때 쪽파나물 해 먹으면 달달하니 맛있어서 밥도둑이라고 어머님들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봄을 부르는 나물에 그 입춘채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데쳐주세요. 진짜 금방 돼요. 금방이네요. 지금 다 된 거잖아요. 딱. 네. 제가 집 같으면 이렇게 해서 아주 깨끗한 새로 받은 물에 할 텐데 지금 여기 방송국이라 이렇게 다시 재활용을 좀 할게요. 네. 넣어주세요. 그 봄나물이 예전부터 참 사람들이 그 여느 나물보다 좋아했던 게 노래가 있잖아요. 달래냉이 쓴박이 아, 나물 개오자. 예. 그 참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건져주세요. 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세대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쪽파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는 무치는 것만 남았어요. 그때 무칠 때는 요게 지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쪽파랑 냉이랑 그다음에 달래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르다 보니까 네. 양념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냉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썰어서 이제 아무래도 비빔밥에 넣을 거라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3개를 놓고 한꺼번에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잘 봐야겠네요. 3개를 한꺼번에 묻히시니까. 그쵸. 자, 여기에는 이제 냉이가 들어갈 거예요. 네. 네. 요즘에 마트 가면은 냉이 된장 일부러 막 향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막 끓여놓고 예, 막 예, 잡숴보시라고 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또 한 숟가락 먹어봐야 예. 아유 본맛이구나 이러시잖아요. 요거는 자 여기 위에다가 제가 요거 하나 깔고 무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냉이는 청국장에 들어가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네. 좋지. 자 일단 파가 들어가고요. 네. 파, 그다음에 마늘이 들어갑니다. 파, 마늘. 그리고 요거는 국간장이 약간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푸릇푸릇한 나물에 국간장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냉이나물은요, 아무래도 소금에만 무치면 약간의 간이 싱거워져요. 그러니까 국간장으로 약간 감칠맛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요거 넣어요. 바로 들깨가루예요. 아, 이 들깨가루가 거피를 낸 건데 거피 냈다는 얘기는 껍질을 벗겨서 빻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싱그러운 맛이 나거든요. 여기다 뭘 넣느냐 하면 들깨가루 넣었으니까 들기름을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무쳐요. 이렇게 조물조물. 아, 맛이 궁금해요. 너무 맛있죠. 네. 예인 씨가 옆에 있었으면 제가 한 입 먹어보라고 할 텐데. 뒤 일어나서 갈 수도 없고. 자, 이렇게 무쳐졌으면 일단 국간장으로 무쳤기 때문에 간이 싱거울 거예요. 네. 그러면 국간장이 지금 한 불과 2분의 1 큰술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이제 소금을 넣는데 아, 이제 소금 소금은 이게 냉이가 거의 한 300g에서 4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소금은 2분의 1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딱 맞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요번엔 통깨로 약간 맛을 좀 살려주는 거예요. 바로 버무려 주세요. 이 김치도 엄마가 할 때 바로 거기서 먹으면 맛있듯이 저 나물도 무칠 때 그쵸. 먹으면 어우 침 나오네 벌써.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 집은 국간장을 안 써서 소금으로만 해야 되는데요 하시잖아요. 그러면 소금을 둘로 나눠서 양념장을 하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처음부터 소금을 많이 넣잖아요. 그럼 나물이기 때문에 나물이 식감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치는 것도 식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금을 처음부터 많이 넣고 하면 나중에
너무 짜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번에 나눠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냉이나물은 다 됐어요. 완성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쪽파를 무칠 건데 쪽파는 아까 제가 요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썰어주는데 요거는 약간 열기가 있어서 제가 미리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저 쪽파 저렇게 데치면 식감이 진짜 좋거든요. 너무 맛있죠. 네. 단맛도 많이 나. 맞아요. 데쳤으니까. 네. 쪽파 말고 우리 집에 만약에 풋마늘 때가 좀 많다. 풋마늘 때 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워낙 입춘채는요. 풋마늘도 넣어야지 맞는데 워낙 입춘채는 5가지의 오신채라 그래서 5가지만 하기 때문에 제가 풋마늘은 뺐거든요. 만약에 쪽파 말고 우리 집은 풋마늘을 너무 잘 먹는다 하시면은 풋마늘도 그대로 데쳐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풋마늘도 아린 맛이 있으니까 꼭 맛술도 같이 넣고 데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는 2가지를 다 넣어요. 진간장을 조금 넣고요. 네. 그리고 국간장. 아니에요. 요거는 저거예요. 뭘까요? 액젓? 뭐예요? 매실청. 매실청. 단맛을 조금 줘요. 단맛을. 쪽파에서 나온 단맛도 있는데 또 넣네요. 네. 어. 왜냐하면 단맛을 아까 저희가 데치면서 조금 빼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묻히는데 그냥 묻히지 마시고 파니까 마늘, 파 이런 건 안 들어가요. 대신에 들깨가루하고 맛있겠다. 야, 많이 들어간다. 네. 들기름하고 들기름. 아무래도 들기름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약간의 소금 넣고 음. 소금 요거는 2분의 1 작은 술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버물버물 버무려 주세요. 야, 요거 맛도 기대되네요. 아우, 들깨가루 잔뜩 들어가고 맛있겠다. 들기름에 매실청에. 아우, 요거는 단맛으로 먹는 거예요. 네. 요것만 해서 반찬으로 잡수셔도 괜찮고요. 나는 여기가 좀 심심한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구운 김 넣으셔도 되고요. 구운 김.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까지 쪽파 나물까지 이제 다 묻혀놨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뭐가 남았냐 하면 달래가 남았죠. 네. 달래는요, 우리가 그냥 데치지 않고 바로 무치는 거기 때문에 양념이 굉장히 골고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달래 먼저 여기다가 넣고요. 달래도 좀 먹기 좋게 한 4, 5cm를 좀 썰어 놓은 거죠? 이게? 네, 예. 일단 썰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달래장 비빔밥 참 맛있어요. 아, 그쵸. 완전 향긋하고. 밥도둑인데. 네. 뭔들 안 맛있겠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저는 이 달래에는요, 달래가 맛이 어때요? 약간 톡 쏘는 예. 아린 맛이 있잖아요. 네. 그 아린 맛을 입안에서 오래 갖고 있으면 본맛인데 조금 짧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매운맛이 올라와서. 맞아요. 그래서 뭘 넣느냐? 바로 요거 넣어요. 요게 뭐냐 하면 바로 김이에요. 김 들어가네요, 이제 여기는. 햇김이 있는데 햇김을 직화로 구워서 비닐에다 담아서 이렇게 부셨어요, 제가. 이거를 그냥 이 위에서 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막 난리가 난리 나요. 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부셨어요. 자, 그랬으면 이따가 이제 양념을 할게요. 파만 넣고요. 마늘은 안 넣어요. 그리고 국간장하고 진간장을 같이 넣습니다. 같이 들어가네요. 네, 같이. 그래야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린맛 나니까 약간의 단맛이 들어가야 되니까 매실청을 매실청. 조금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참기름이에요. 여긴 참기름 들어가네요. 그래야 아린맛하고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깻가루를 좀 듬뿍 넣어주세요. 네. 그래야 궁합이 맞아요. 그다음에 소금 간을 조금 할게요. 요것도 한 2꼬집 정도. 네. 그리고 버무려요. 얘는 김가루가 들어가서. 네, 김가루가 다른 들어가서 느낌이에요. 훨씬 더 풍미가 있고 맛있어요. 봄나물 향에 참기름 향 같이 섞이니까 아주 맛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랬으면 제가 오늘 비빔밥 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비빔밥을 드려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달래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와, 저 향 난다. 향 확 오죠. 향이 막 오, 야, 이거 그랬으면 이제 제가 그릇에다 요걸 담아야 되잖아요. 네. 담아야 되는데 일단 밥도 제가 좀 해왔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그릇에다가 아예 철규 씨 가져가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오, 큰 쟁반인데요. 네. 예. 그랬으면 요거 골고루 담으세요. 이렇게 5가지 골고루 담아주세요. 이제 쓱쓱 비비시기만 하면 돼요. 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자, 미리 제가 미나리하고 부추는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담아놨으니까 요거 쪽파하고 아우, 저 이렇게 그다음에 들어간 쪽파. 달래도 여기다가 좀 놓고요. 그다음에 달래 넣고 지하에 계란 후라이 해주는데 그거 가져올 거고. 요 쪽파 좀 넣고 노란자 안 터뜨려가지고. 아. 제가 국장님 혼자 하는데 너무 많은 걸 바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개씩 다 담았거든요. 네. 그랬으면 밥을 해왔으니까 밥을 보리밥을 해왔어요. 아니 난 저거 이뻐. 너무 귀여워. 네. 귀여워요. 지금 보리밥이요. 이렇게 나물에다 같이 잡수시면 정말 너무 맛있죠. 맛있거든요. 보리밥. 이렇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보리밥을 생전에 안 드셨어요. 네. 왜? 어려서 너무 먹어가지고. 옛날에 어르신들. 쌀밥을 좋아해. 옛날 어르신들은 쌀밥 좋아해. 네. 맞아요. 나중에는 안 근데 드시고 싶다고. 또 요새는 이렇게 봄 입맛을 또 탁 살리려면 이렇게 보리밥 중요합니다. 아, 저거 별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참기름이에요. 또는 들기름 넣으셔도 돼요. 한 번씩 싹 둘러주세요. 야. 이제 요거 비벼 잡수시면 됩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네네네. 아유. 배달 부탁드립니다. 어머. 야, 시간 얼마 안 남았네. 서둘러야겠어요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나물 하나하나의 맛도 사실 너무 궁금하고. 그렇죠? 네. 골고루 비벼. 야, 이게 뭐 쓱쓱 비벼지네요, 그냥. 요거는요. 우리가 양념장이 필요 없고요. 네. 네. 그 입춘채 가지고 보리밥을 비비니까 입춘채의 맛이 그대로 드러나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입춘채로 비빔밥 만드실 때는 절대로 양념장을 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야, 나물 비비는데. 맛으로 비벼 잡수시는 거예요. 향이 확 올라오네. 와. 와 방금 저는 이 냉이가 너무 궁금해서 냉이만 먼저 먹어봤는데 네. 향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고소한 향이 딱 그렇죠. 확 입혀지는 느낌. 네. 어떠세요, 맛이? 너무 맛있죠. 그래요? 와 진짜 그냥- 맛있는데요? 봄이 들어왔네. 네, 맞습니다. 입안에 봄 향이 들어왔고요. 네. 저는 왜 고추장을 안 주나 했는데 이게 필요가 없네요, 이게. 아, 고추장 넣는 건 아니고요. 그냥 완전하게 이렇게 그 입춘채 가지고 양념을 하시면 됩니다. 와 이거 고추장 넣으면 안 돼요. 이 나물 네, 하나하나의 맞습니다. 향이 다 살아 있어서 한 숟가락 먹었는데 레시피 봐야 된다네. 벌써 네? 레시피 보겠습니다. 봄나물 비빔밥 특집. 오늘 알려드릴 메뉴는 냉이나물, 달래나물, 쪽파나물입니다. 먼저 냉이는 누런 겉잎을 떼고 뿌리와 잎의 깍지를 긁어주세요. 볼에 물을 받아 뿌리 부분을 씻고 흐르는 물에 헹굽니다. 쌀뜨 물에 소금을 넣고 냉이를 뿌리부터 넣어 1분 30초 데쳐주세요. 데친 냉이를 찬물에 여러 번 헹구고 물기를 꼭 짜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썹니다. 냉이를 국간장과 파, 마늘, 들기름, 들깨가루로 무치고 소금과 통깨를 뿌려주면 냉이나물 완성입니다. 이제 달래나물도 만들어 볼게요. 달래는 누런 잎을 잘라낸 후 알뿌리로 칼날을 누르고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구운 햇김은 비닐에 넣어 잘게 부숩니다. 달래에 국간장, 진간장, 매실청, 파, 구운 김을 버무리고 참기름과 깻가루, 소금을 뿌려주면 달래나물 완성입니다. 쪽파나물도 어렵지 않아요. 쪽파는 다듬어 씻어 흰 부분과 초록 잎 부분을 2등분하고요. 쌀뜨물에 소금, 맛술, 쪽파, 흰 부분을 넣어 1분 삶다가 초록잎 부분을 30초 데칩니다. 쪽파에 국간장, 매실청, 소금을 넣어 무치고 들기름과 들깨가루를 버무리면 쪽파나물 완성입니다. 향긋한 봄나물과 함께 맛있는 비빔밥 만들어 보세요. 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5가지 봄나물로 맛난 비빔밥을 만들어 주셨는데 맛이 기가 기가 막힙니다. 한번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야, 다음 주도 기대돼요. 다음 주에는요, 봄인데 요게 빠졌어요. 봄동입니다. 봄동 다음 좋다. 주는 봄동으로 근사한 한 끼 준비가 됐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봄나물 먹으니까 봄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낮에는 봄 기운이 좀 돈다고요. 네, 낮에는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좀 춥습니다. 네. 일교차 큰 날씨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